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4.13 총선의 재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날짜 변경선의 출발점인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 113개 나라 198개 재외투표소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투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투표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앞날이 좀 밝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외투표는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된 건데 무려 15만 4천여 명의 재외 유권자가 등록을 마쳐 4.13 총선에 대한 해외 거주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포기를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We agreed that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essential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deterring the North Korean threat, and the potential of nuclear proliferation as a consequence of North Korean activities. 박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인천 월미도에서 중국인 관광객 4,500명이 참석한 치맥 파티가 열렸습니다. 중국 아오란 그룹의 직원들이 단체 포상 휴가로 한국을 찾았는데 관광 일정에 한국 드라마를 통해 유명해진 치맥 파티가 포함된 겁니다. 来韩国最棒的事情，第一件事，你们这儿的啤酒非常好喝，很浓厚，很香醇，还有你们的人，韩国人非常好相处，非常礼貌。 사상 최대 규모의 치맥 파티를 위해 축구장 3개 크기의 거리가 테이블로 꽉 차고 치킨 업체 50여 곳에서 3,000마리의 치킨 공수 작전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연합뉴스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포커스와 라이브투데이 뉴스 현장 1.3을 살펴본 김혜림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겠는데요. 뉴스포커스와 라이브투데이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포커스는 다양하고 알찬 고품질의 뉴스, 감동과 공감, 스토리가 있는 종합 뉴스를 지향하는 아침 시간대 뉴스입니다. 3월 22일에는 한국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첫 발생이라는 주제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와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앵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어떤 대응 매뉴얼이 있었는지에 대해 가장 먼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교수는 이미 2월에 지카 바이러스가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었고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 발생 정보에 대해 항공사와 공항에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역 체계는 잘 가동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감염된 환자의 치료 방법으로는 수액이나 영양 공급 등이 중심이 된다고 했고 한국인 감염자는 열이 떨어지며 이미 회복기에 들어와 있어 컨디션을 조절하는 관리만 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치명률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례가 없고 2, 3년 전 남태평양 지역에서 유행할 때에도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직접 사망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바이러스 치료 후 후유증이나 다른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카 바이러스 치료 후 1, 2주 내 혈액 내 바이러스는 사라지지만 정액을 통해 배출될 수 있어 성관계로 인한 예방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잠복기 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잠복기 기간 중 농도가 낮아 전파 가능성이 적은 데다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이고 성관계로 인한 전염이라는 적은 가능성 외에는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환자 역시 잠복기 중 접촉자들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킨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병의 국내 전파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카 바이러스는 환자 발생과 함께 그 질병에 대한 소개와 전파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인터뷰 진행 시 전파 가능성과 해당 환자의 상태, 치료 방법 등을 뒤섞어서 질문하여 집중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연관된 질문들끼리 연결함으로써 시청자가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이브 투데이를 모니터링한 내용입니다. 3월 23일 라이브 이슈에서는 브뤼셀 동시 테러 30여 명 사망, 200여 명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해 연합뉴스 김중배 기자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테러 발생 상황에 대해 현지 시각 22일 오전 8시 벨기에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하였고 34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전하였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이 사건이 자살폭탄 테러에 의한 것이고 폭발 직전 공항 출국장에서 총성과 함께 아랍어 외침이 들렸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 폭발 1시간 후 인근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도 폭발이 발생하여 20여 명이 사망하고 106명이 부상당했으며 부상자 중 23명은 중상자라고도 하였습니다. 파리 테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시민을 타겟으로 한 소프트 테러라는 점, 자폭의 유형, 테러 발생 후 IS가 범행을 자처하고 나선 점이 모두 파리 테러와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리 테러범인 살라 압데슬람이 벨기에에서 체포된 것에 대한 보복 테러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테러가 벨기에 물렌베이크를 거점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물렌베이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 거점 지역이며 경제적 상황이 나빠 벨기에 평균 실업률의 4배인 30%의 실업률을 가진 지역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기자는 브뤼셀 테러를 설명하며 그동안의 테러 방식은 정부 조직,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 목적과 대상을 드러나 보이게 하는 하드 테러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포를 확산시키고 광범위한 사회 파장을 조장하는 소프트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테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여행 등 스스로의 경각심과 준비가 필요할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뤼셀 테러의 긴급한 경위를 빠르게 전달해 주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기자가 테러 발생 상황을 설명할 때 총 사망자가 30여 명인데 브뤼셀 공항에서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달하여 정보 전달이 정확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사상자 숫자와 현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함께 테러 발생 후 현지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현지 상황의 빠른 전달을 위해 해당 지역 특파원을 연결하여 현장감 있는 전달을 하고 테러 조직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병행했다면 더욱 심층적인 전달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포커스와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김혜림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뉴스 현장 일삼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현장 13은 취재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뉴스를 전하는 현장성 강화 방송으로 평일 오후 시간대 뉴스입니다. 3월 25일 뉴스 현장에서는 빗나간 대학가 음주문화 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최근 발생한 대학 신입생의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우선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대전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입생이 선후배와의 대면 식후 만취하여 동기생 방에서 잠을 잤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토사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학가 음주 사고는 해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MT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으로 지난 10년간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로만 22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망까지는 아닌 사고를 포함한다면 많은 수의 음주 사고가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대학가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폭행, 선후배 간의 억압, 성희롱, 성추행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개강과 입학 등으로 새학기가 시작하는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기가 끝나는 종강 무렵에도 증가한다고 하면서 우리 대학 사회에 술을 마시는 주기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추행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되는 프로그램이나 게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언급하였습니다. 반대로 육사 등 사관생도의 경우 3금이라고 하여 금주, 금연, 금이성교제 등의 강한 규율이 있지만 이건 역시 너무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 논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대학 내에서의 교회 행사를 폐지하고 이러한 음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대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술 문화를 모두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대학에 입학 후 관행적으로 술을 권하는 사회라고 하였습니다. 그 배경으로 갑작스러운 일탈과 수직적 사회구조, 군대 문화를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 신입생들은 갑작스러운 일탈을 당연시하고 있고 술을 마셔야 사교적이라는 선입관이 답습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주 사고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징역 5년 이하의 강요죄 처벌이 가능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대전에서의 발생 사건과 마찬가지로 강요에 의한 것을 구분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특정인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 당시의 분위기로 인해 관행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이나 공동체가 함께 자성하는 문화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그 우수 사례로 금연을 예로 들며 과거 강의실 내에서도 담배를 필 수 있었던 것이 현재는 당연히 금연을 해야 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직장의 회식 문화도 기존의 1차에서 3차까지 계속했던 것을 1차로만 끝내거나 점심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예로 들며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사회의 술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고 음주라는 것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자리에서 윤활제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역시 강요할 수는 없으니 캠페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기 초반의 시기와 맞춰 의미 있는 논의였고 민주적인 술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가에서 이렇게 강요하는 술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사례는 수치화하여 전달해 주었지만 폭력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 그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치화된 자료가 없어 객관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학가의 음주 사고에 대해 충분한 수치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문제의식과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사례와 원인 분석에 비해 너무 적은 비중으로 다루어진 것도 아쉬웠습니다. 평론가가 언급했듯이 대학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활동 사례도 함께 다루었거나 대학 사회가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술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소개해 주었다면 더욱 충실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프로그램 중 뉴스 현장 1.3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모니를 살펴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초록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모니를 살펴봤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지난 방송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명선 씨의 이야기가 방송됐는데요. 끼니도 걸으며 밤낮 없이 일만 하던 명선 씨가 하모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고 또 주거 환경도 개선되는 모습이 그려져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달 26일에 방송된 방송 내용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하모니는 국내 4대 취약계층의 삶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더불어 사는 모습을 전해주는 따뜻한 취지를 가진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는 명선 씨의 봄날 새장 밖으로 세 번째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서두에 방송된 지난 이야기에서는 부업에 전념하느라 아이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명선 씨의 모습이 나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본 방송에서는 명선 씨의 봄날이라는 주제에 맞게 명선 씨가 아이들과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와 장을 보러 다니는 장면이 방송돼 활기차고 유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죽어 있어? 얘 운명이 다 했나? 죽어 있는데? 이어진 장면에서는 명선 씨가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이게 된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시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8년 전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하게 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부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해줬습니다. 또 명선 씨가 하루에 18시간 동안 부업에 매달리고 있는 탓에 그동안 여느 가정처럼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도 언급됐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다녀온 명선 씨가 오랜만에 요리하는 장면을 보여줘 명선 씨 가정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부업이 바빠지면서 장을 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기는 것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평소에는 큰딸 한별이가 엄마를 대신해 챙겨온 저녁밥. 오늘은 엄마가 솜씨를 부려봅니다. 특히 내 아이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장면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명선 씨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지 못하고 커피로 끼니를 대신하며 일을 하는 화면이 이어졌는데요. 가족들과 식사 한 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명선 씨네 가족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는 명선 씨의 건강 문제에 대해 짧게 언급만 했을 뿐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 매우 아쉬웠습니다. 명선 씨 가족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매우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는 장면이 이어져 안심이 되면서 또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선 씨 가족 6명이 살고 있는 집은 너무 오래된 탓에 추운 겨울에 씻기 어려울 정도로 난방시설이 열악하고 때때로 쥐가 나올 만큼 청결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평일에 애들 춥고 애들 겨울에 씻기는 거하고 여기 천장에 쥐 들어오는 거. 난방이 단열이 안 돼서. 단열이 안 돼. 여기 들어오면 공기가 따뜻하다. 여기 문 열면 확 식어버리니까. 부업을 하느라 집안일에 손을 놓고 있었던 명선 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에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선 씨의 봄날이라는 주제와 가장 부합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명선 씨가 가장 소망하고 기다려왔던 친척을 5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 가슴 뭉클했습니다. 직접 찾아간 것은 5년 만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사위가 장모님께 쌀을 사서 보내드리며 챙겨온 일화도 소개됐습니다. 우리 사위가 나를 용돈 보내주는 대신에 쌀을 늘 이식해서 늘 사서 보내줘. 그러면 그거를 참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도 한 1년도 아니고 몇 년을 계속 오늘날까지 대줘. 그런 성의가 없잖아. 어떤 사위가 안 받을 거잖아. 또 오랜만에 만났지만 여전히 끈끈한 가족애가 그대로 전해져 명선 씨 가족들의 봄날이 더욱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명선 씨의 봄날 4번째 이야기 예고편은 다음 주 방송이 더욱 기대되게 만드는 구성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봄나들이에 나선 명선 씨 가족들의 즐거운 모습이 담겨졌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아빠와의 거리감을 좁혀가는 등 가족들의 소소한 행복이 커져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모니는 대한민국 취약계층의 삶을 조명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따뜻함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TV 리포트였습니다. 4.13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던 정치권은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도 분주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는데요. 연일 쏟아지는 총선 관련 보도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언론에서 4.13 총선 관련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진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총선 관련 소식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여야 모두 공천 갈등으로 인한 어떤 피로감과 잡음이 있기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가서 선거 운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는 모두 이제 심판론을 들고 나섰습니다. 물론 심판할 대상은 각기 주장이 다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 심판론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한 경제 심판론을, 국민의당은 양당 정치 심판론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야 모두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제 꼬집고 있는데요. 네. 4년 동안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건지 이제 공약 대결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못해 공약을 제시하는 어떤 형식적인 느낌이다. 모두 꼬리물기식 심판론인데 상대 심판론을 내세우기 전에 역대 최악의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이 먼저 자기 얼굴을 스스로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새누리당의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공약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어떤 재탕이거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복지 공약 역시 믿거나 말거나식의 무책임한 공약에 이제 된다면 정치 전체가 이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이제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언론사의 정파성이 좀 도드라지는 대목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수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세종시 이전 언급을 선동적인 공약이라고 비판을 했고, 또 흔히 이제 북풍이라고 하죠. 북한의 대남 위협과 또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진보 언론에서는 이제 세월호 관련 이제 소식을 많이 싣는다던가, 네. 또 야권 분열로 인해서 여당의 반사 이익이 우려된다라고 이제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언론 매체가 뭐 진보적인 성향이나 보수적인 성향, 어떤 색깔을 띨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정당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칙적인 어떤 논리 없이 또 특정 인물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보도한다던가 또 특정 정당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들 보셨겠지만 이 공천 과정 참 갈등이 깊었는데요. 네. 이 과정을 너무 언론에서 중계식으로 보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선거 보도를 보면 어떤 정책이라던가 예. 인물을 주로 이제 다루기보다는 공천을 둘러싼 여야의 내분, 또 어떤 계파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1차적인 책임은 여야 정치권에 있겠지요. 하지만 언론 역시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 보도하는 데 그치고 있고 시각 역시 양비론적인 관점만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 있지 않겠죠. 공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되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어떤 화두를 좀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공천 후유증을 빨리 마무리하고 정책 선거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주요 언론들은 여야의 이번 공천 개혁이 과거 선거 때보다 이제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단순히 이제 현역 의원들의 어떤 탈락 비율을 비교하면서 양비론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혁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뭐랄까요? 명확하고 네. 다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분석 기사가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또 그 요구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그 계파 갈등으로 인한 공천 파동은 이제 과거의 일로 원만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선거 판세는 물론이고요. 또 선거 이후의 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배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선거는 여야 대치에다가 또 여대 여, 야대 야까지 더해져서 여야 간의 승부보다 또 진영 내부의 주도권 싸움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도 여기 이제 치중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총선 보도가 또 이런 갈등에 대한 어떤 중계식 보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천 과정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시 짚어봤고요.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좀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면면에 대해서 그리고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서 점검해서 보도하는 검증 보도가 꼭 필요할 텐데 이 역시도 중계 보도에 치우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각 정당과 이제 후보자들이
정책이나 공약을 전하는 어떤 중요한 통로가 바로 언론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는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네. 우선 선거 관련 보도는 이제 객관성, 또 정확성, 공정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제 경쟁이 이제 과열되다 보면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후보들 간의 어떤 순위와 격차에 주목하는 경마식 보도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결국 네거티브전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예로 이제 흑색 선전, 그리고 또 상대에 대한 비하 발언, 또 허위 사실 유포 등이 그 예인데, 이제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또 여과 없이 그대로 속보성으로 전하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어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나 또 일방적인 긍정적인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 역시 또 불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한번 잘못 보도가 되면은 만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또 형평성 있는 보도의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표현에 있어서도요. 네. 어떤 정치인들의 무리수를 두는 어떤 막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던가, 네. 또 더 나아가서 지나치게 과장된 제목을 붙인다거나, 또 이 밖에 또 전쟁, 게임 용어 같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 일부의 내용을 전체 내용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소지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내용에 있어서는 날카로울 수 있겠지만, 네. 어떤 말의 품격만큼은 좀 잃지 않는 정치권과 언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선거가 되려면 또 언론의 검증 보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동정이나 어떤 정치적 이벤트에 치중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유권자 중심의 의제나 지역의 현안을 후보자들에게 먼저 좀 질문하는 적극적인 보도 형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방송사들이 이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총선 특집 방송을 네. 아주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수고를 기울임에 있어서 정작 그 검증, 정책 검증 보도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또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 앞두고 총선 관련 보도 쏟아질 텐데 어떤 부분을 특히 더 주의해야 되는지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이제 언론은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려야 되는데, 이제 특히 우리의 정치 문화와 관련한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하고 이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 보다 건전한 화두를 좀 던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정치가 더 이상 후퇴가 아닌 전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슈를 던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정치권 내부 갈등만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또 선진국의 어떤 바람직한 선거 문화가 있다면 그것을 소개한다던가, 네. 또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나라의 정치와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20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지 않도록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어떤 이미지 정치에 치중한다거나, 또 정치가 좀 희화화된다던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냉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이번 총선의 의미와 또 향후 어떤 전국에 대해서 전망할 수 있는 기사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가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어떤 선거 보도를 하긴 하되, 네. 후보 간의 정책이나 또 능력의 차별성이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하고요. 또 선거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좀 어렵지 않게 쉽게 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보도의 어떤 문제점이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어떤 왜곡된 보도, 또 진영 논리, 정파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과 후보자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언론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 보도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책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정당은 집권 여당 우리 새누리당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자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빈부격차가 줄어듭니다. 제2의 과학기술혁명, 그리고 교육혁명, 그리고 창업혁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